예, 계속해서 우리 교재 200페이지부터죠. 원래 196페이지 의사표시 이론인데 그 1번, 2번, 3번, 5번까지는요. 기출문제가 아니고 뭐 사례 문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기출문제부터 보겠습니다. 200페이지에 1번 갑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 즉 비진이 표시했다는 얘기죠. 우리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이론인데요. 이게 이제 의사표시 이론이죠. 그게 이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하나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또는 이니까.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했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민법 제 107조부터 시작해서 108조 그리고 109조에 있죠. 이걸 우리는 비진의 표시라고 했고 통종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였고요. 여기는 민법 제 110조가 하나가 있는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립 요건 한꺼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일단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공통점이고요. 이 비진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종허위 표시는요. 의사 표시했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짜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둘이 짜고 했느냐? 이 짜고 했다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표의자도 알아야 되고요. 상대방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어야 된다. 여기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했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표의자가 모르고 한 거죠. 여기가 성립요건입니다. 다 성립요건이고 그럼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했는데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자 있다고 얘기하느냐?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다는 얘기죠. 그 잘못된 의사결정을 왜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쥐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쥐가 표시했는데 왜 하자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속아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겁을 주니까 그 겁을 줘서 쫄아서 한 의사표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기고 어떻게 하는 게 강박이냐? 사기라고 하는 게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기망행위를 하니까 기망행위를 당한 사람이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착각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합니다. 그래서 겁을 주는 거죠.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행위를 했더니 그에 대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됐다. 겁을 먹었다 그런 얘기죠.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립요건을 잘 보시면요. 일단은 뭐 했다는 겁니까? 기망행위 했다. 기망행위 했더니 1단계, 2단계 기망행위는 왜 했느냐? 2단의 고의를 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2단의 고의를 가지고 했고 이 기망행위는 세 번째 위법성을 갖춘 나중에 불법행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불법성을 갖추고 있는 거고요. 기망과 착오, 착오와 의사표시는 기망에 의해서 착오도 연결됐고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연결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폭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강폭행위를 왜 했느냐? 해악을 고지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내가 강폭행위하면 공포심을 일으킬 테고 거기서 의사표시까지 할 것이다 라고 해서 2단의 고의를 가지고 강폭행위 했어야 되고
이 강폭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해야 되고 강폭과 공포심, 공포심과 의사표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 보니까 원인이 기망이냐 원인이 강박이냐 차이만 했지 나머지 2단의 고의, 2단의 고의,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 인과관계 다 똑같네요. 그래서 원인은 완전히 다르지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110조에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이제 하나씩 효과를 보겠습니다. 비진의 표시는요. 원칙대로 표시한 대로 유효가 돼야지 원칙이죠. 원칙은 표시 그대로 유효가 돼야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그럼 이거 반대 해석하면 상대방은 여기 어떤 상태죠? 선이 무과실인 상태는 유효로 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판례 몇 개는 우리 문제 보면서 하시자고요. 그러면 둘이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혼자 한 허위 표시고 이건 둘이 짜고 한 허위 표시거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해도 무효였는데 둘이 완전히 짜고 했으니까 이 효과는 그냥 무조건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무효지만 이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친구 이름으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이게 주로 이제 반사회적 행위고 사회 행위는 될 수 있을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고요. 통정의 표시입니다. 사회 행위는 될 수 있겠지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자기 의사와 자기 표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뭡니까?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같이 민법에 정해놨습니다. 그럼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요. 그럼 여기서 내용의 중요 부분이다 하는 거 이거는 경제적 불이익이죠. 경제적 손실을 중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표의자의 직업이 뭐고 법률행위의 종류가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중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조건 직업이죠. 여기에 하나 더 봐야 될 게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 또는 공무원의 말을 믿었다 그럼 무조건 중대한 과실 없는 걸로 취급을 해줍니다. 이번엔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자, 복잡은 해도 이렇게 잘라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모양은 좀 그런데 요거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으니까 이거는 유효로 해야 됩니다.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요.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직접 사기나 강박을 했으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직접 사기나 강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의사표시까지 했답니다. 그럼 이 의사표시는 갑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다시 이거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갑이 직접 사기 강박을 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던 A가 을한테 사기나 강박행위를 해서 이 사기 강박에 기초해서 을이 갑한테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를 표시했고요. 이런 경우에는요. 제3자가 한 거기 때문에 갑이 이 의사가 사기 강박에 의해서 표시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때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나가던 A가 왜 사기나 강박을 했을까? 갑을 위해서요. 둘 사이의 내부 관계가 굉장히 친한 관계일 가능성이 있죠. 어느 정도 친한 관계냐? 두 사람을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는 아니냐.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동일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따지지 않고 갑이 직접 한 거다.
근데 동일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그러면 제3자로 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대리인이죠. 동일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그냥 단순한 사원, 피용자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다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될 정도의 강박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무효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정리된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릴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200페이지의 1번 문제 갑은 그의 엑스토지를 내심의 의사와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이거네요. 107조네요.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옳은 거 찾을게요.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유효였죠. 그래서 을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선이 무가 싫으면 유효입니다. 상대방은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다. 자,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 증여는 계약 아닙니까? 근데 기부라고 했으니까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글쎄 계약일지 기부가 단독행위일지는 모르겠는데 둘 다 혼용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일단 단독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진위 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독행위도 비진위 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단독행위는 비진위 표시인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를 적용할 수 있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만약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거를 적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요거 빼고 언제든지 유효가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2번도 틀렸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든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돼서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니까 갑에게 되돌려 주는데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또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 그럼 이 문장 속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경우에 을은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가 뭡니까? 알 수 있었다잖아요. 과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엔 무효니까 권리 취득할 수 없다. 그거 맞췄습니다. 자, 그다음에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엑스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죠. 얘네들 공통점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일단은 가족법상 법률행위 신분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분행위는 언제나 무효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효였다가 무효로 바뀐다든지 무효가 된다든지 뭐 취소할 수 있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되고 그 효력의 변화는 없어요. 그 다음에 공법상 행위 있습니다. 이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법상 행위도 적용하지 않는 거고 이 공법상 행위는 무조건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이 공법상 행위는 사례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공법상 행위는 소송 행위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 행위뿐만 아니라 행정 행위도 나올 수 있어요. 건축 허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 행위도 공법상 행위로 보는 거죠. 특히 이제 공법상 행위 중에서 행정 행위는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이 잘 나오는 거고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이었던 통정허위 표시였던 관계없이 무조건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서 사직의 효과는 무조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단체적 거래 행위를 해서 주식인수 청약, 주식 거래라든지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어음 수표 행위 여기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거고 이거는 그냥 언제나 유효로 확정이 돼버리고요. 또 하나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보호 규정이 있어요. 선의의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소송이 되면 제3자는 그냥 선의인 것으로 취급이 되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거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3자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3자 선이면 되는 것이고 과실이 있어도 제3자는 보호가 된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이랍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제3자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갑이 통정허위 표시, 비통 착사강이 됐든 뭐가 됐든 비진입 표시가 됐든 통정허위 표시가 됐든 차고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던 관계없이 을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병이 만약에 선이라고 한다면 얘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병이 악의일지라도 혹시 정이 선이면 보호가 되는데 일단 중간에 몇 명이 됐든 선의자가 나오면 이 사람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전득자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무조건 보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을 법률 용어로 엄폐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엄폐물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뭐죠? 선의인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라고 하는 건 틀렸죠. 제3자 선이면 보호가 되는 거고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비진입 표시에 관한 설명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의사 표시는 비진입 표시가 아니라 진의에 의한 의사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 진의에 의한 의사 표시로서 자기가 명의를 빌려주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으니까 대출금 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 거죠.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이 돼야 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 이거를 적용 못하는 거지 여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매계약에서 비진입 표시에 상대방이 선이면서 과실 없으면 유효가 된다. 그렇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는 유효라고 했죠. 사직의 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렇죠. 이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무효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비진입 표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결론까지 하면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거 원칙이 유효니까 가만 놔두면 유효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고 싶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진이란 특정의 내용으로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비진이 표시해서 할 때 이거 진이 여기 이제 비진이거든요. 비진이 표시할 때 이 진이는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진이라고들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때 저 진이는 특정한 내용, 어떤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뭔데요? 무효인데요. 취소는 유효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무효인 행위는 취소할 게 없습니다. 취소는 항상 유효하고 난 다음에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2번 틀렸네요.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법률행위를 직접 하는 자,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또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무효인 경우에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그렇죠.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요거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화면이 작으셔도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한 판 가지고 이거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 최소 2문제 나옵니다. 요 그림을 알면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다. 그럼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거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 표시와 구별이 된다. 이거는 혼자서 한 단독 허위 표시고 여긴 둘이 짜고 한 거예요.
여기는 알기만 하면 되지만 여기는 알았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라고 하는 짜고 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에 이제 허위 표시입니다. 여기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랬습니다. 이 제3자를 찾으려면 둘이 일단 법률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 관계를 기초로 새롭게 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1번 행위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허위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위가 있었어야 된다. 그래요. 새롭게 등장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전세권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그 전세금 반환 채권 얘기하는데 먼저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얘가 전세권자처럼 보였고 그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으니까 그걸 압류했다. 그럼 새롭게 등장한 사람 맞네요.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수익자는 처음부터 계약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계약 자체가 제3자 약관을 가지고 시작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는 새롭게 등장해야 되는데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답은 오히려 좀 쉬웠네요. 가장 양수인, 그러니까 가짜로 물건을 양수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로부터 다시 저당권을 설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짜 행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 맞고요.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가등기를 받았다. 그러니까 가장 양수인한테 가등기 설정받은 사람 얘기하네요. 또 가장 행위에 의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이 가장 행위에 의한 근저당권부는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가짜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죠. 그 저당권 설정해주면 받을 돈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돈을 저 사람이 압류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맞죠.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제3자를 골라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제3자는 항상 허위 표시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어야 돼요. 앞에 있는 행위가 몇 개가 있든 이게 다 유효였다. 그러면 이건 유효인 행위고 허위 표시가 아니면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러다가 중간에 허위 표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으면 저 사람이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고르라.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통정허위 표시 먼저 했고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 채권을 가압류했다. 둘이 통정허위 표시했고 채권자처럼 보이니까 가압류했다. 이건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하고 맞네요.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받았다. 그래요. 가짜로 전세권 설정해 주니까 여기다 또 저당권 설정해 줬대. 그 새롭게 등장한 사람 맞네요. 기억, 니은 다 들어갔네요. 그럼 벌써 답은 나와 있는데 디귿은 대리인이 통정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대리인과 본인은 항상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 여기서 제3자는 항상 계약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31회 문제도 6번 문제잖아요. 여기 똑같은데 제3자가 아닌 자. 가장 채권은 그럼 가장 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채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시 압류했다. 가장 전세권을 설정했더니 저당권을 다시 취득했다.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변제 전의 채무자인데 채권이 가장 양도가 됐는데 변제 전의 채무자는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 기존부터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 아니네요. 답은 3번이네요.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인. 가장 채권자가 가짜로 가지고 있던 권리를 진짜에게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 보이는 건 파산 관제인이 다 승계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파산 관제인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진짜 채권인지 가짜 채권인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손해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다. 그러니까 가짜 채무가 진짜 채무인 줄 알고 이행했으니까 새롭게 등장한 이해관계인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한번 가겠는데요. 7번. 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 허위 표시,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줬습니다.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그러니까 둘이 가짜로 통정 허위 표시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니까 얘는 또 얘한테 또 팔았대죠.
여기에 보면은 자, 틀린 겁니다. 갑과 을의 매매, 갑은 을과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왜? 무효잖아요. 통정호의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다만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선의의 제3자라는 건 어디서 찾아낼 거냐? 그 발문 두 번째 줄에 이러한 사정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선이죠. 병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3자는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선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되었습니다. 8번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 지금 복합해서 풀어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를 매매로 가장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줬는데 그 후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하고 아주 유사한 행위 중에서 은닉행위가 있어요. 가장매매하고 아주 유사한 행위인데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자, 은닉행위는 이제 실판이 좁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볼게요. 자, 갑이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주는 건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매매한 것처럼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짜로 매매하는 거죠. 가짜로 매매해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줍니다. 그럼 이 행위는 무효일지 모르지만 얘는 증여를 통해서 실체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에요. 실체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때 을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이 을이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가장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엔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선이 이어야 되지만 여기는 을이 이미 완전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사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얘는 무조건 완벽하게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을이든 갑이든 병에게 목적물 돌려달라고 못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은닉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옳은 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 무효가 맞죠. 그런데 증여는 유효 아닙니까?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을이 완전한 권리자이기 때문에 병에게 돌려달라고 못하는 거고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도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알았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알았어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고 요거를 우리는 은닉행위라고 하죠. 뭔가 숨긴 행위다라고 해서 은닉행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또 여기서부터죠. 요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